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6단은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14쪽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정리코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이 인류에게 전 세계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을 하는데요. 순서를 정해서 국보 123호, 보물 213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그 다음에 보물 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창덕궁, 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창덕궁. 그 다음에 수원의 화성, 종묘,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 다음에 신라의 문화재가 모여있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왕들의 무덤이죠. 조선 왕릉. 그 다음 서원, 각 지방의 서원 등은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한다. 그 다음 3. 세계기록유산이란 뭔가 인쇄물, 글씨, 그림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산을 세계기록유산이라고 하죠. 세계기록유산이란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게 평가된 문화유산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왕별로 있었던 이야기를 잘 실어놓은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의궤, 동의보감 이런 것은 우리의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다음 4. 문화재는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것이다. 문화재란.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중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없설무자를 써서 이게 없설무자입니다. 없설무자를 써서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의 개념은 유형 문화재겠죠. 네, 무형 문화재의 반대 개념은 유형 문화재입니다. 형태가 있는, 이때 있을 유자죠. 형태가 있는 문화재는 유형, 형태가 없는 문화재는 무형 문화재입니다. 다음 5.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는 종묘의 제례, 제사 지낼 때 하는 의식이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의식, 제례, 그 다음 판소리. 판소리는 모양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순간에만 들을 수 있어요. 항상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형 문화재입니다. 강릉의 단오제 하는 모습이죠. 네, 이런 것은 무형 문화재에 속한다. 다음 115조. 네, 생각 넓히기인데요. 일본과 우리 삼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속에서 삼국을 만나다. 이때 삼국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그 다음 백제, 신라를 말하죠. 이렇게 세 나라를 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삼국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녀, 학자, 기술자 등이 일본에 건너가 문화를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녀, 학자, 기술자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의 문화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삼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가깝게 지냈던 백제, 삼국 중에서도 특히 백제는 일본과 가까이 지냈는데요. 일본의 고대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누가요? 백제가. 그러면 성황 때에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고, 예, 백제의 성황 때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고, 그 다음 아직기. 아직기와 왕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직기와 왕이는 유학과 한문을 전해 주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이죠. 여기서 유학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문이었던 성리학, 다른 말로 유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전해 주었고, 그 다음 고구려의 성녀 담징이라는 사람은 종이와 먹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 주었으며, 종이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먹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 주었으며, 일본의 호류사에 남아있는 벽에 그려진 그림이죠. 일본 호류사라는 절의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담징이 직접 가서 그려주었다는 거죠. 신라는 배를 만드는 기술과 그 다음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기도 했다. 배 만드는 기술, 저수지 만드는 기술을 일본한테 전해주었어요. 신라가.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 다음에 부여에 정림사지 오청석탑이 있는데, 예,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하고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비슷하죠? 네, 오른손을 올렸어요. 왼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그 다음 부여, 백제의 문화재죠. 정림사지 오청석탑하고 비슷한 모양인 일본의 절인 호류사의 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16쪽인데요. 이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재 사진을 시대에 맞게 해당하는 칸에 붙여봅시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고구려의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7쪽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고구려. 첫 번째 나와 있죠. 1번. 고구려, 금동, 연가, 칠연명, 열애, 입상. 고구려의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고구려가? 고구려는 없죠. 네, 그 다음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의 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네, 검동 대향로. 백제의 문화재는 검동 대 아주 큰 향로, 향불을 피우는 그릇이죠. 예, 향로. 그 다음에 백제는 더 이상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앞에 삼국시대에서는 신라였고 삼국시대를 처음으로 통일했을 때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통일신라라고 했었죠. 그러면 통일하기 전에는 신라라고 했고 통일한 후는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라에서는 첨성대가 있죠. 천문기구예요. 해달, 별을 볼 수 있는 첨성대. 그 다음에 또 신라의 천마도가 있죠. 이것은 무덤, 신라의 무덤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무덤 속을 우리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놨죠. 그 안에서 발견된 벽화, 천마총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벽화도가 천마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는 없고, 그 다음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석굴암이 있죠. 석굴암은 통일신라 시대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는 다보탑이 있네요. 경주에 가면 불국사라는 절 있죠. 절 앞에 마당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우리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게 다보탑이죠. 네, 그러면 통일신라는 석굴암, 다보탑 두 개 있고, 네, 여기까지. 그 다음 고려로 넘어갑니다. 고려는 상감청자 있네요. 고려에 고려청자. 고려의 청자는 워낙 유명해서 고려청자라고도 하죠. 고려청자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도자기죠. 그래서 고려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병이에요. 병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선입니다. 고려는 이거고 조선은 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을 시켜서 만든 해시계죠. 앙부일구. 해시계예요. 동그랗게 해처럼 생겼죠. 위에가. 그래서 해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한글이죠. 훈민정음. 네, 이렇게 시대별로 문화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쪽을 넘기시면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5단원입니다. 정의와 정치. 네, 시작만 해보겠습니다. 5단원에 정의와 정치가 있는데 잠시 내리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와 정치가 있죠. 5단원 정의와 정치 중에서 작은 소단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사는 사회. 2. 인권과 기본권. 3. 일상생활과 법. 그러면 우리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
네, 궁금해요. 잘 생각하셨다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치기 위한, 사회에서 불평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죠.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인권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 속에서 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활 속에서 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 네, 최고의 법, 헌법 밑에 뭐 법률이 있고 좀 구체적인 이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줄 것인가. 구체적인 헌법에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권리, 인권, 그 다음에 뭐 우리 국민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 전반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해놨다면 그 밑에 법률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주겠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법률, 그 밑에 뭐 명령, 뭐 대통령의 명령, 국무총리의 명령, 뭐 헌법, 법률, 명령, 뭐 규칙, 우리 뭐 교통규칙 있죠. 이거 지키지 않아도 벌금 내죠. 그 밑에 각 지방에서 이제 내려가면 조례라는 게 있어요. 부천시의 조례, 부천시의 법인 거죠.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조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헌법에서부터 좀 구체적인 내용인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뭐 이런 순서로 법은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20쪽이에요. 페이지 120쪽. 함께 사는 사회. 우리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없다면 우리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살아야 하는데 어떤 규칙, 법이 없다면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헌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편안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죠. 그 다음에 소단원으로 다양한 문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첫 번째, 다양한 문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 다르죠. 또 종교에 따라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차이는 긍정적인 거죠. 누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듯이 민족 간에,
인종 간의 나라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차별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차이는 긍정적인 의미라면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다양한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았고 어떤 민족끼리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오고 가는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많이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죠. 전 세계로.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면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생각 열기. 여기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모습이 다 다르죠? 인종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양인, 서양인이 있어요. 그러면 네, 다양한 문화가 여러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말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차이와 차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긍정적인 의미라면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네, 차이가 긍정적 의미라면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이다.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김새나 말투, 행동 등이 서로 다르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의견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한다.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이것을 차이라고 한다. 즉 차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에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차별은 하면 안 되겠죠. 성별, 종교, 신체 특성, 인종 등의 차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하면 될까요? 여자, 남자, 어떤 종교를 믿는가? 그 다음에 신체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죠. 차별은. 즉 남녀, 남자, 여자, 학력, 그 다음에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인종, 백인종인가, 흑인인가, 황인종인가 등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없이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이가 존중되어야 한다. 차이는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차이와
차별을 명확히 구분하며 차이는 긍정적인 의미,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며 서로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이 차이 때문에 차별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차이와 차별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다양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